영나의 웹툰 평창동 라푼젤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엄마 고성희가 만든 성에 갇혀 살았던 박영나. 실화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곧 사람들의 시선은 웹툰보다 출중한 미모의 영나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거짓 눈물 연기로 집에 들어온 고성희.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배신이었어요. 기어코 이혼 소송을 접수하고 충격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고성희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묻어두려고 했어요. 박진석조차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딸 영나의 출생에 대한 비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고성희의 쓸쓸한 최후 지켜봐 주세요. 한편 에크모에 의지하며 생명을 연장한 이지혁. 지혁과 은호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강릉 여행을 떠났어요. 겨울 바다를 마주하고 선 지혁과 은호 발밑에 하얀 파도가 부서지며 세상의 끝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적을 빌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으신다면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나의 웹툰 평창동 라푼젤은 연재 시작과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조회수는 치솟았고 댓글은 밤새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건 이야기가 아니라 영나 그 자신이었습니다. 또렷한 얼굴, 25으로 보기엔 때묻지 않은 맑은 눈빛, 그리고 실화라는 꼬리표가 작품에 묘한 긴장감을 더했어요. 엄마 고성희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웹툰이라는 사실은 대중의 호기심을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오래 남는 이야기였어요. 방송과 인터뷰 섭외는 줄줄이 이어졌고 영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영나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의 이유는 늘 지완이었죠. 공동작가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 촬영이 끝난 뒤 차 안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새벽 작업실에서 컵라면을 먹는 시간만이 영나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영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웹툰 작가 영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삶. 아버지 돈 없이 월세를 내고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하루를 버티는 생활은 오히려 그녀를 더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옥탑방 작업실이 공개되자 대중은 더 열광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책상, 소박한 생활용품들. 화려함 대신 진짜 삶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 밤 혼자 남은 작업실에서 영나는 처음으로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고성희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완은 늘 한 발 뒤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보호자처럼 선을 지키며 다가오지 않았죠. 지완은 영나를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어느새부터인지 사람들은 두 사람을 커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 이미 서로의 하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내려오던 어느 저녁 무렵, 영나는 마음 먹었어요. 내일은 용기 내서 오빠에게 고백해야겠다고. 그날 밤 고성희는 박진석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쌓아올린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말끝이 흐려지며 흐느낌이 섞여 나왔어요.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고성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진 자국이 뺨에 검게 그어져 있었어요.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둘 데리고 당신 집안에 시집 오기는 쉬워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숨겼어요. 내가 어리석었지만 그땐 난 고작 22살이었잖아요. 박진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천천히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용솟음쳤지만 동시에 그 분노가 그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이 자리에서 폭발해버리면 모든 판이 고성희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긴장감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어요. 더 많은 말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려고 노력했고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다 헛된 내 욕심이었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영나 엄마잖아요. 마지막 문장을 내뱉으며 고성희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가녀린 어깨를 파르르 흔들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의 눈에는 그 모든 동작이 계산되어 보였어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 너무 절제된 감정 표현. 연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박진석은 침묵 속에서 고성희를 관찰했어요. 저 여자가 무슨 꿍꿍이를 품고 이런 눈물 콧물 연기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완전히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적을 가까이 두고 감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하며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가 입을 열었어요. 한 달. 고성희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냉정한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딱 한 달이야. 집안일하면서 용돈 벌어 그리고 나가 살아. 도우미 급여는 줄게.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진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빛이었어요. 계산이 맞아떨어졌다는, 원하던 바를 얻었다는 그런 눈빛.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 빛을 감추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울먹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기회. 꼭 보답할게요. 당신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 모습은 감사라기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어요. 마치 큰 위기를 넘긴 사람처럼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뭔가 있군. 방 한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성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의 결정이 옳은 건지 아니면 또다시 어머니의 연기에 휘말린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눈물은 진짜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그 눈물, 그 간절함, 그 뒤에 항상 숨겨진 의도.
그날 밤 고성이는 손님 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샤워를 하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무릎 꿇었던 순간의 굴욕, 박진석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한 달 일하는 시간. 씻고 나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는 눈물 자국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계산이 끝난 사람 특유의 냉정한 눈빛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한 달이면 충분해.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성이는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박진석이 출근하기 전 커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요. 박진석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말을 건넬 때도 조심스러운 어조를 유지했어요. 출근하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점심 드셨어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까요? 집안일도 직접 챙기며 반성하는 아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박진석이 볼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그녀는 성실한 가정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남편의 일상, 그의 패턴, 그의 습관. 언제 외출하는지, 회의는 얼마나 자주 있는지, 서재에 혼자 남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녀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감도장. 그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같은 곳에 있을까? 비밀번호는 바뀌었을까? 저녁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문이 닫히는 시간, 불이 꺼지는 시간, 그가 나오는 타이밍. 모든 것이 데이터였고 모든 것이 기회를 찾기 위한 정보였습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박진석이 급한 회의 전화를 받았어요. 얼굴이 굳어지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저녁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엔진음. 고성이는 창문으로 다가가 박진석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성재는 이미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간 상태였어요. 집안에는 고성이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먼저 집 안 곳곳을 확인하며 정말로 혼자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CCTV가 있는지, 누군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점검한 후에야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근거림이 귀까지 울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동선과 시간 계산이 끝나 있었거든요. 몇 분 안에 들어가고, 몇 분 안에 찾고, 몇 분 안에 나와야 한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고성이는 서재 앞에 섰어요.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작게 났지만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재는 여전히 박진석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책 냄새, 가죽 냄새, 그리고 그가 쓰는 향수 냄새. 26년을 함께 산 남편의 공간.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단지 목표물이 있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은 예상대로 잠겨 있었어요. 전자 비밀번호 자물쇠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면 어쩌지? 하지만 그녀는 아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비밀번호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고성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람은 변해도 습관은 안 변하는 법이지.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가장 안쪽 칸에 익숙한 붉은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박진석의 인감 도장이었어요. 손을 뻗어 케이스를 짚는 순간 그녀는 잠시 멈칫했어요. 26년 전 이 도장 하나로 그녀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 집을 살 때도 재산을 정리할 때도 항상 함께했던 그 도장.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하지만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장 케이스를 가방 안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닫고 자물쇠를 다시 잠갔습니다. 서재를 나오며 그녀는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박진석이 늦게 돌아왔을 때 그녀는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늦으셨네요. 배고프시죠? 밥 데워드릴게요. 박진석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에 고성이는 온순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에게는 조심스러운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사람처럼,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처럼. 그 누구도 그녀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가방은 소파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붉은 케이스는 그 안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진석이 다시 서재로 들어갔을 때도 고성이는 태연하게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며칠 후 고성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박진석이 자기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힌 사기극을 똑같이 박진석에게 갚아주려고 나왔어요. 은행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또다시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깔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인감 도장을 대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박진석의 이름, 박진석의 도장, 박진석의 부동산, 위임장까지 본인 확인이 되셨습니다. 이쪽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고성이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어요. 한 획 한 획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6년간 써온 박진석 배우자라는 서명.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달랐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저당 설정, 대출 서류,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배우자가 남편 명의 부동산의 대출을 받는 것, 인감 도장이 있고 서류가 완벽하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은 내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성이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햇빛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고성희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대출금 입금 완료. 그녀는 카페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는 그 화면이 그녀에게는 복수의 시작처럼 보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26년 전 아이 둘을 데리고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얼마나 박진석의 눈치를 봤는지, 모든 걸 숨기고 완벽한 아내가 되려 노력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순간, 박진석이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어요. 과거 자신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되돌려주겠다고. 그가 느꼈던 배신감,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고성이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시 평범한 가정주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녀왔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그녀의 가방 속에서 이미 사라진 인감도장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성이는 부엌에서 채소를 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규칙적이고 냉정하고 계산된 소리였습니다. 마치 고성희의 마음처럼. 그 돈으로 고성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는 일이었어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상담실에서 그녀는 이미 모든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혼 소송 서류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성애, 피고는 박진석.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손끝은 담담했고 서명하는 순간조차 떨림이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며칠 뒤 박진석은 우편으로 도착한 소장을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어 도착한 또 하나의 통보서, 박진석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한 달의 유예는 기회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자괴감이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여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과 인생을 동시에 짓눌렀어요. 그 시각 고성희는 소송에 앞서 집을 나와 허름한 모텔방으로 들어갔어요. 낯선 냄새와 싸구려 조명 아래서도 그녀는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눈물로 들어와 계산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평생을 살아남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혼이라는 전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회사를 지켜야 하는 경영자였습니다. 이 소송은 길어져서는 안 됐어요. 그는 고성희의 거짓말을 알게 된 이후 그녀의 과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력한 칼날을 손에 쥐었어요. 유책 배우자로서의 이혼 소송 불가. 고성희가 먼저 이혼을 요청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박진석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오래전 딸을 버린 것은 자기가 아니라 이미 죽은 줄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우진이가 아파 유전자 검사를 하다 우연히 다시 찾게 됐다고 변명할 것이라는 걸요.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빠져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이 끝내 마주한 진실은 그 모든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낳아 키워온 딸 영라조차 박진석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진석은 알았습니다.
이 사실이 영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하지만 이제 영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고 이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그 순간 고성희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이혼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 법정. 박진석의 변호사는 고성희를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증인석에서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사기야. 그럴 리가 없다고. 그때 지완과 우진이 사이에 앉아있던 영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법정 안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사람답게 행동해봐. 아빠가 너무 불쌍하잖아. 영나였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순간이었어요. 자기가 누구 딸인지보다 영나는 엄마의 거짓된 과거에 화가 났어요. 결국 법정까지 나와 수모를 당해야 하는 아빠가 정말 불쌍했습니다. 변호사의 옆자리에서 꼿꼿이 앉아있던 박진석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다시 진짜 바닥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스치자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녀는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실신한 것이었어요. 영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고 지완과 우진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성희는 차가운 철창이 있는 병동에 수용되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고 현실은 낯설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신병동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난폭하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 사람들은 그렇게 고성희를 불렀어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 이제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곳에서 혼자 남겨진 채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은 결국 에크모를 시술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심장 기능이 끝이 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걸을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은호의 손을 잡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악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몇 주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라던 의사의 신중한 권유에 따라 지역은 에크모에 생명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슴을 관통하는 관들,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음, 그 모든 것이 지옥의 심장이 더 이상 스스로 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쓰러진 다정은 매일같이 상철의 옷깃을 붙들고 울부짖었어요. 내 심장을 떼어주세요. 제발요. 지혁이한테 주세요. 목이 쉬도록 애원하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상철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다정의 심장 역시 온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절규는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중증 환자인 지역의 병실은 엄격한 통제 하에 있었어요. 감염의 위험, 생명 유지 장치의 민감성, 그 모든 이유로 가족의 면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성재, 수빈, 지완이도 하루에 단 15분, 짧은 면회 시간만 허락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역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나마 은호는 간병인 자격으로 등록되어 지역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밤낮 없이 울리는 기계음 속에서 지역의 체온을 느끼며 그의 숨결을 헤아리며 은호는 매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은호와 지역은 첫 만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은호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었을 때 학교 동아리에서 전설적인 선배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이지혁 선배 알아? 그 사람 진짜 대단해.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동아리 3년 연속 대상 받게 만든 사람이야. 소문으로만 익히 알고 있던 그 이름이 어느 봄날 실체가 되어 나타났어요. 전역 후 복학한 이지혁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쳤고 어떤 문제든 답을 가진 해결사 같은 존재였어요. 프로젝트가 막히면 지혁이 나타나 3시간 만에 해결책을 찾아냈고 발표가 불안하면 그의 조언 한마디로 팀 전체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은호는 그의 추진력에 반했고 그의 논리정연한 언변에 감탄했고 그의 주변을 맴도는 여학생들을 보며 은근히 그의 연애를 시기했어요. 졸업 후 둘은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원두를 갈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마감 후 함께 테이블을 닦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지혁은 은호의 커피 실력을 인정해줬고 은호는 지혁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타이밍은 항상 어긋났어요. 은호가 용기를 내어 다가갈 때면 지혁은 한 발짝 물러섰고 지혁이 마침내 은호를 원할 때쯤에는 이미 깊은 오해가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쌓아놓았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다른 사람 좋아하는 줄 알았어.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했지만 엇갈린 시간들은 그들을 계속 스쳐 지나가게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지혁과 은호는 이제야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남은 매 순간을 후회 없이 행복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병실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올 때였어요. 지혁은 침대에 기댄 채로 은호를 자신의 품에 껴안았습니다. 에크모관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은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혁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난 우리 할머니처럼 바다장을 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한 번씩 바다 가면 나를 좀 생각해 주라. 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지혁의 병원복에 젖어들었고 지혁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나 아직 여기 있잖아.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지혁의 상태가 잠시 안정세를 보이자 지혁과 은호는 강릉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극구 만류했어요.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이동 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지만 지혁의 눈빛은 단호했고 은호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결국 성재와 수빈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요. 성재는 휴대용 산소통과 응급약품을 챙겼고 수빈은 가장 가까운 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비하며 네 사람은 강릉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이 나타났고 마침내 수평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어요. 강릉 바다에 도착한 네 사람, 휠체어에 앉은 지혁을 성재와 수빈이 조심스레 모래사장 가까이 옮겼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하얀 포말이 그들의 발밑에서 부서지며 모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파도가 밀려왔고 또다시 부서졌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그 리듬 속에서 네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파도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생명은 이렇게 계속된다고. 한 번의 파도가 부서져도 다음 파도가 온다고. 우리의 심장도 비록 한 사람의 심장은 멈추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뛸 것이라고.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은호의 손을 쥔 그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역이 속삭였어요. 다들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바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강 박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4시 23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어요. 잠결에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단번에 잠이 깨었습니다. 선생님, 병원입니다. 지금 즉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심장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병원 레지던트가 뛰어와 간병하던 은호를 깨웠습니다. 심장이식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금요? 정말입니까? 네.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가 생겼는데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이 지역 환자분과 매칭이 됩니다. 대기 순번상 지역 환자분 순서는 아니지만 이번 기증자의 조직 유형과 맞는 사람은 현재 대기자 중 지역 환자분뿐입니다. 기적이었어요. 수만 명의 대기자 중에서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확률 속에서 지역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역 선배. 은호는 아직 잠들어 있는 지역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심장이 나왔대. 지금 수술실로 간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병원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팀이 소집되고 마취과 의사가 도착했으며 기증자의 심장을 운반하는 팀이 출발했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그러나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철과 다정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다정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지역을 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녀가 그토록 애원하며 기도했던 것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상철, 다정, 성재, 수빈, 지완, 그리고 은호.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식 수술은 장시간 지속되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서성이는 발걸음,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려다 다시 내려놓는 손길들.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5시간째.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지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린대. 성재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번지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을 믿어야 해. 우리 기적을 믿기로 했잖아. 마치 아버지 상철이 수술실에서 외쳤던 것처럼.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엄마 다정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시간 반이 지난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어요. 피로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기실이 술렁였어요. 새 심장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고 박동도 정상입니다. 물론 앞으로 회복 과정이 중요하고 거부 반응을 조심해야 하지만 지역 씨는 이제 새로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정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상철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서로를 껴안았고 지화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어깨를 떨었어요. 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며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지역은 서서히 안정기를 되찾았어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목소리도 힘이 실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에서 들리는 새로운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고 강했어요. 어느 따스한 오후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가 지역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지혁 씨 회복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잘 견뎌주셨어요. 지역 옆에는 은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병실을 지켰고 지역의 재활을 도왔으며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혁 씨, 은호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 한마디에 병실이 따뜻해졌어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고 은호는 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뛰는 가슴 위로 은호는 손을 올렸어요. 콩닥콩닥 힘차게 뛰는 그 소리를 느끼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들려? 지혁이 물었어요. 응, 너무 잘 들려. 이 심장은 우리 둘이 함께 받은 선물이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의 슬픔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어. 평생 잊지 않을게. 응, 우리 평생 이 심장이 뛰는 만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자. 창밖으로는 봄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은 다시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이 커플은 세상에 기적이 있다는 증거로 남았어요. 의학적으로는 조직 적합성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행운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이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의 사랑, 끝까지 곁을 지킨 은호의 헌신, 그리고 어딘가에서 마지막 순간 생명을 나눠준 기증자의 숭고한 결정이 만들어낸 기적. 지혁과 은호는 앞으로 매년 이날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심장이 지혁의 가슴에서 뛰기 시작한 이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강릉 바다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기적에 감사하기로 약속했어요.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그들의 사랑도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심장과 함께 기적을 믿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